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1980년대 일본 제품을 사면 마치 세계 최고를 손에 넣은 것 같던 그 자부심을요. 소니 워크맨, 파나소닉 TV, 도시바 냉장고. 당시 한국 제품은 일본과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삼성과 LG가 세계 가전 시장을 장악하고 현대차는 미국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가전 브랜드는 하나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죠. 대체 5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놀랍게도 그 운명을 가른 것은 단 하나의 숫자였습니다. 바로 100볼트와 220볼트. 오늘은 작은 전압 차이가 어떻게 두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땐 일본이 세계를 씹어먹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서울 명동 한복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매장 앞이었죠. 당시 일본 제품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선진국의 기술을 내 손에 쥐는 것이었고 이웃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소니는 워크맨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파나소닉의 브라운관 TV는 최고급 가전의 상징이었습니다. 도시바의 냉장고, 히타치의 세탁기, 샤프의 전자레인지. 일본 브랜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전 세계에 팽배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은 세계 가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일본 제품이 고급의 대명사였고, 유럽에서는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해 연수단이 도쿄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라벨은 곧 품질 보증서나 다름없었죠. 한국은 어땠을까요? 1980년대 우리 기업들은 일본 기술을 배우고 일본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삼성도 LG도 일본 기업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일본 따라잡기가 당시 한국 기업들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30년 후 이 구도가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100볼트라는 작은 숫자가 있었다는 것도 말이죠. 작은 전압 차이가 나라의 미래를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일본은 전기를 처음 도입한 1890년대부터 100볼트 전압 체계를 사용해왔습니다. 당시 미국의 전력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었죠.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전 세계가 220볼트를 표준으로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20볼트는 100볼트에 비해 전력 손실이 적고 더 효율적입니다. 같은 전력을 전송하는데 전선도 더 가늘게 쓸 수 있어 경제적이죠. 1950년대부터 유럽이 먼저 220볼트로 전환했고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도 1960에서 70년대에 220볼트를 채택했습니다. 한국도 1973년 과감하게 220볼트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달랐습니다. 경제산업성 내부에서 수차례의 전압 전환 논의가 있었지만 매번 결론은 같았습니다. 전환 비용이 너무 크다.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회의는 열렸지만 결단은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 판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일본 가전 산업의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가전제품은 해외로 수출할 때마다 별도로 220볼트 버전을 제작해야 했습니다. 설계부터 달라지니 생산 비용은 늘고 품질 관리는 복잡해졌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처음부터 220볼트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전 세계 대부분 시장에 바로 수출할 수 있었죠. 똑같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더 빠르게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표준과 함께 가느냐, 혼자 가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50년 후 두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한 순간 혁신도 멈춰버렸습니다. 100볼트 문제는 사실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일본 사회 전체에 깊숙이 뿌리내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일본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하나의 안건이 통과되려면 평균 17개 부서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인기세이라는 이름의 이 시스템은 원래 신중함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회의는 끊임없이 열렸지만 결론은 항상 좀 더 지켜보자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 전자업계는 스마트폰 혁명의 징조를 이미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피처폰 기술이 세계 최고인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라는 안주가 지배했습니다.
도시바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노트북 시장 1위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안정적인 성장, 점진적 개선만을 외쳤습니다. 혁신적 도전을 제안하면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나? 라는 질문부터 돌아왔습니다. 파나소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플라즈마 TV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었지만 세상은 이미 LED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신호는 명확했지만 조직은 기존 투자를 정당화하느라 급급했습니다. 일본 사회 전체가 잃지 않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고도 성장기의 성공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다. 굳이 변할 필요가 없다. 이 생각이 일본을 그 자리에 묶어두었습니다. 안정을 선택한 순간 성장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멈춘 자리에서 세상은 빠르게 그들을 지나쳐갔습니다. 한국은 매번 위기 앞에서 선택했고 선택할 때마다 성장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한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역설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혁명적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에 역사이클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밀어붙였죠.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의 도약이었습니다. LG는 디스플레이 기술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일본이 플라즈마에 집착할 때 LG는 과감하게 LCD와 OLED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빠르게 결단하고 즉시 실행했습니다. 회의 시간은 짧았고 실행 속도는 빨랐습니다. 한국 기업의 특징은 명확했습니다. 일단 해보고 수정한다. 완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70% 정도 준비되면 시장에 내놓고 소비자 반응을 보면서 빠르게 개선했습니다. 2010년대 세계가 LTE로 전환할 때도 한국은 가장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오지 상용화도 세계 최초였죠. 표준이 완전히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늦는다. 우리가 표준을 만들어가자. 이것이 한국 기업들의 전략이었습니다. 현대차의 변신도 놀라웠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저가 브랜드로 취급받던 현대차는 품질 혁신에 올인했습니다. 10년 무상 보증이라는 파격적 정책으로 신뢰를 쌓고 디자인과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는 미국에서 토요타, 혼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회의실에서 논의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결국 승부를 갈랐습니다. 가전이 무너지니 배터리 자동차 AI까지 무너졌습니다. 2015년 도시바가 미국 원전 사업 실패로 7조 원대 손실을 냈습니다. 한때 일본 기술의 상징이었던 기업이 순식간에 무너졌죠. 2016년 샤프는 대만 기업 폭스콘에 인수됐습니다. 일본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파나소닉은 플라즈마 TV 사업 철수를 선언했고 소니는 TV와 스마트폰 사업에서 적자를 거듭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가전 브랜드들이 하나둘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가전이 무너지니 배터리,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열렸지만 일본 기업들은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과 중국에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토요타는 여전히 하이브리드에 집착하며 순수 전기차 전환을 미뤘습니다. 우리의 하이브리드 기술이 최고다라는 자부심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사이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을 장악했고 현대차와 기아는 빠르게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했습니다. 2023년 기준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점유율은 10%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디스플레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프리미엄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본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했고 그 대가를 50년간 치르고 있다. 한 일본 경영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1등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법을 몰랐다. 그래서 추락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의 기술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2024년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계 가전 시장 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는 삼성의 QLED와 LG의 OLED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죠. 한때 우리가 우러러보던 소니나
파나소닉은 틈새 시장으로 밀려났습니다. 배터리 분야는 더욱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BMW, 현대차, 애플, 글로벌 기업들이 줄을 서서 한국 배터리를 주문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5년까지 수주 잔량이 300조 원을 넘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의 화면 대부분이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OLED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TV 패널의 유일한 공급업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약진은 더욱 놀랍습니다. 2023년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은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아이오닉5는 유럽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됐고, 미국에서는 테슬라 모델 Y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전기차가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제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됐다는 점입니다. 오지 표준 특허의 25%를 한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미래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이제 표준을 제안하고 주도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국제표준화기구 ISO 같은 글로벌 표준 협의체에서 한국 전문가들이 의장직을 맡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과 미국이 정한 표준을 따라가기 바빴다면, 이제는 한국이 표준을 제시하고 세계가 따라오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에서 최신 트렌드이자 기술력의 증명이 됐습니다. 1980년대 우리가 일본 제품에 느꼈던 그 동경을 이제 세계인들이 한국 제품에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머물고 한국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일본은 여전히 백부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전환 논의는 계속되지만 실행은 요원합니다. 인프라, 교체 비용이 100조 엔 이상, 국민 설득이 어렵다, 정치적 부담이 크다. 50년 전과 똑같은 핑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전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사회 전체가 여전히 변화보다 안정을 선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사토리 세대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세대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포기한 세대에 가깝습니다. 도전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만족하며 현상 유지에 안주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빠르게 확대하고 AI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시작하고 우주항공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은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7번째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삼성은 2030년까지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30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결단이 빠르고 실행이 과감합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신기술 실험을 허용하고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고 젊은 창업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죠. 거리를 걸어보세요. 서울 거리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곳곳에 있고 오지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무인 배송 로봇이 택배를 나릅니다. 일본 도쿄 거리는 어떤가요? 여전히 현금 결제가 많고 팩스를 사용하는 회사가 흔하며 디지털 전환은 더디기만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세상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요. 예전에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뒤처졌다는 것을. 결국 운명을 바꾼 것은 기술이 아니라 결단력이었습니다. 100볼트와 220볼트. 겨우 120볼트 차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주 작은 차이죠.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50년 후 두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압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차이는 선택하는 용기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1973년 전국의 전력 시스템을 바꾸는 엄청난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국민 불편도 컸습니다. 하지만 세계 표준과 함께 가야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기회가 있었지만 너무 어렵다, 비용이 많이 든다, 지금도 괜찮다며 결단을 미뤘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를 50년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전환 문제만이 아닙니다. 디지털 전환, 전기차 전환, AI 투자, 모든 분야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한국은 불확실해도 과감하게 뛰어들었고
일본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이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국이 특별히 천재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시장도 작고 역사도 짧았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했고 세계 표준에 맞춰야 했고 끊임없이 혁신해야 했습니다. 위기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다시 일어서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술도 자본도 여전히 풍부합니다. 부족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빠르게 결단하고 실행하는 시스템. 그것뿐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나라의 운명은 자원의 양이 아니라 결단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50년 후 국가의 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일본이 무너지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이 세계 중심에 서는 이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100볼트와 220볼트. 작은 숫자의 차이가 이토록 큰 운명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50년 후 세계는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